대표님 최종 결제 서류입니다.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묵직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지우는 도시의 야경에서 눈을 떼고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아득한 풍경을 관망하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손가락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프로젝트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그의 서명 하나에 수백 명 직원의 운명이 나아가 한국 IT 산업의 지도가 바뀌기도 했다. 냉철한 판단력, 빈틈없는 전략, 그리고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마친 지훈이 만년필을 내려놓자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오전 미국 지사장과의 화상회의는 9시 정각에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어. 퇴근해. 간결한 대답에 비서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거대한 공간에 다시 혼자 남은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팽팽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그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얼음장 같던 눈빛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굳게 닫혔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8시, 이제 이 갑옷을 벗고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무장해제되는 곳, 그의 진짜 세상으로. 집으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서 지우는 습관처럼 태블릿을 켜는 대신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2살배기 딸 하은이의 웃는 얼굴이었다. 아내 서연을 쏙 빼닮은 커다란 눈망울, 오밀조밀한 코, 그리고 세상 모든 행복을 담은 듯한 천진난만한 미소.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지훈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낮 동안 그를 짓누르던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들은 이 작은 아이의 얼굴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아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장아장 걸어 나온 하은이가 앙증맞은 두 팔을 벌리며 그에게 달려왔다. 지우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소중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몸을 낮춰 딸 아이를 품에 가득 안았다. 아이에게서 나는 부드러운 분유 냄새와 햇살 같은 온기가 그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우리 공주님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아빠. 하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작은 손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 들었다. 거실에서는 아내 윤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한때는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하은이를 낳고는 기꺼이 무대를 떠나 가정을 선택한 여자. 그녀의 존재는 지훈의 치열한 삶의 유일한 쉼표이자 안식처였다. 오늘도 늦었네요. 힘들었죠. 당신이랑 하은이 얼굴 보니 괜찮아. 저녁 식탁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음식들로 채워졌다. 지훈은 서툰 솜씨로 하은이의 밥을 떠먹여 주었고 아이는 아빠가 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양 즐겁게 받아먹었다. 서연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바닥에 앉아 하은이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하는 시간은 지훈에게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이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딸의 재롱에 어쩔 줄 모르는 평범한 아빠가 있을 뿐이었다. 하은아, 코끼리는 어떻게 울지 뿌. 작은 입으로 코끼리 흉내를 내는 딸의 모습에 지우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이 웃음, 이 평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기꺼이 세상과 싸울 것이고 어떤 위협도 막아낼 것이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침실로 돌아온 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집무실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차갑고 도전적인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다. 무슨 생각해? 서연이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물었다. 그냥 모든 게 완벽해서.
지훈의 말은 진심이었다. 최고의 자리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신이 있다면 자신은 분명 신의 축복을 받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던 중 오른쪽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발표를 이어나갔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최고의 자리는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니까. 그러나 통증은 간헐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계속되었다. 운전 중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도 심지어 하은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에도 예고 없이 찾아와 그의 신경을 찔렀다. 결국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눈치챈 서연의 성화에 못 이겨 그는 마지못해 병원 예약을 잡았다. 그룹 전체 건강검진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을. 그래도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는 유진그룹과 연계된 최고급 종합병원 VIP 병동을 찾았다.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 써야 할 만큼 비쌌고 병원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의사는 그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몇 가지 검사를 권했다. 혈액검사, 초음파 그리고 CT 촬영까지. 일이 생각보다 커지는 것에 지우는 약간의 짜증을 느꼈지만 의사의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따랐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그는 다시 의사의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대표님 통증의 원인은 급성 충수염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뿐인가?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역시 별거 아니었다.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검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특이점? 혈액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보여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이 더 있으신지요? 지훈은 의사의 뜬금없는 질문에 미간을 찌푸렸다. 딸이 하나 있소. 둘째는 천천히 생각 중이고. 그게 왜?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강지훈 대표님, 검사 결과 대표님은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무정자증, 그게 무슨 말이지? 의학 드라마에서나 들어봤던 생소한 단어. 그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해 주시오. 정액 내의 정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선천적인, 즉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 임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잔인한 부연 설명까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에 의사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심장만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뭔가 검사가 잘못된 거겠지. 파일을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다거나.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표님의 결과가 확실합니다. 의사는 확인 사살하듯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진단명이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비서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머릿속에서는 의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임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차가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섰을 때 그는 비로소 조수석에 던져둔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다면 하은이는 천사처럼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하고 외치며 그의 품에 안기던 그 작은 온기, 그의 모든 것이자 존재의 이유였던 아이. 만약 내가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하은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 생각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아름다운 미소, 딸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롭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어제까지 저 불빛 아래 가장 행복한 남자였던 그는 이제 지옥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강 다리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강지훈은 비로소 굳어있던 몸을 움직였다. 손안에서 땀에 젖어 축축해진 검사 결과지를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접어 상의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심장 바로 위 차가운 독처럼 그의 체온을 앗아가는 듯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하고 동공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얼굴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서연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로 그의 기분을 읽어내는 여자였다.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분노와 배신감, 의심의 폭풍우를 잠재우고 원래의 강지훈으로 돌아가야 했다. 유진그룹의 냉철한 대표, 윤서연의 다정한 남편, 강하은의 따뜻한 아빠로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셋을 세고 숨을 내뱉었다. 수십 번의 위기 상황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그만의 의식이었다. 감정을 지우고 오직 이성만 남기는 과정. 서서히 심장의 광란이 잦아들고 머릿속을 헤집던 붉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질문 하나였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작정 집으로 달려가 서연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칠까?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하은이는 누구 아이냐고 울부짖을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다. 감정적인 폭발은 상황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 뿐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은 섣불리 덤불을 해치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적의 동태를 살피며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린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였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정보. 지우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정처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 그의 차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그가 가정이라고 불렀던 무대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현관의 도어록을 해제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서연이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가 늦어지자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 한때는 그에게 세상 모든 평화를 안겨주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저 평온한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가 소파로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가늘게 눈을 떴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요? 잠결에도 걱정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 지우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질문을 억지로 삼켰다. 대신 연습한 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안.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서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는 바람에 몰랐어. 들어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병원에는 다녀왔어요. 의사가 뭐래요? 별거 아니래. 스트레스성 위염 초기 증상이라나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진다고 했어.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 톤 시선 처리 표정까지. 지난 10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속여왔던 연기력이었다. 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거봐요. 내가 과로라고 했잖아요. 이제 좀 쉬엄쉬엄해요.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왜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할게.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그는 어색함을 감추며 스스로 넥타이를 풀었다. 서연의 눈에 찰나의 의아함이 스쳤지만 이내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하는 듯했다. 하은이는요, 일찍 잠들었어요. 오늘 당신 찾는다고 한참을 칭얼거렸는데 하은이의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아이의 방으로 돌렸다. 작은 침대 위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천사 같은 윤곽이 선명했다. 그는 침대맡에 조용히 쭈그려 앉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 하지만 오늘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이 얼굴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았다. 눈, 코, 입, 심지어 잠버릇까지.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절망만 깊어졌다. 아이는 모든 면에서 서연을 닮아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실이 이제는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아빠의 시선을 느낀 것일까? 하은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아빠 하고 잠꼬대를 했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대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아이의 온기를 느낄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서연의 숨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사랑했던 여인의 숨소리가 이제는 기만자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김민준 실장. 유진그룹의 보안팀 총괄 책임자이자 지훈이 유일하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남자였다. 나 강지훈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사람을 하나 조사해줬으면 좋겠어. 누구입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돌처럼 굳는 것 같았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없었다. 내 아내 윤서연 씨.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실장이 놀랐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이내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넨 모시대인에 그로 간정목 있는데 간정목 있는 목인내 물고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과거 전부. 대학 시절부터 나와 결혼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것. 교우 관계, 개인적인 평판 알려지지 않은 행적. 특히 공백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다면 샅샅이 파헤쳐. 단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이 일은 절대적인 비밀로 진행해야 해. 내 그림자도 알아서는 안 돼.
윤서연 씨는 물론이고 그룹 내의 그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 자금은 내 개인 계좌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겠어. 필요한 인력은 외부에서 조용히 고용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결과물은 나에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서면 보고서는 일절 남기지 말고 모든 파일은 암호화해서 전달해 명심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훈은 창밖의 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한다. 낮에는 유능한 CEO이자 다정한 가장으로, 밤에는 아내의 과거를 파헤치는 차가운 의뢰인으로. 다음 날부터 지훈의 일상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았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서연과 아침 식사를 하고 하은이의 뺨에 뽀뽀를 하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관찰자가 되었다. 서연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의미를 곱씹었다. 그녀가 무심코 뱉는 옛 친구의 이름 휴대폰을 보며 짓는 미묘한 표정. 가끔 창밖을 보며 짓는 아련한 눈빛까지. 예전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심의 단서가 되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다. 그래, 누구 만나는데?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다. 그냥 음대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김 실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윤서연의 동창회. 참석자 명단과 대화 내용 가능한 모든 것을 확보할 것.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다. 서연은 그의 상대였고 사랑스러운 딸 하은이는 그가 지켜야 할 이유이자 그의 가장 큰 상처였다. 그는 하은이를 안을 때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의 침묵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체념의 침묵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몸을 웅크린 최상위 포식자의 침묵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점성 높은 늪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것 같았다. 강지훈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수천 개의 감시와 분석, 그리고 연기로 이루어진 무한의 순간들이었다. 낮에는 유진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완벽한 리더로, 밤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잠재적 기만자로 여기며 그녀의 숨소리마저 의심하는 남자로 살았다. 그의 영혼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위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아무런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 지우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매일 밤 그는 서연과 하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오해이기를, 병원의 검사 결과가 희대의 실수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 자신의 의심이 한낱 망상이었음이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성은 그런 헛된 희망을 비웃었다. 그의 삶에 기적 따위는 없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치열한 계산과 노력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온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김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는 간결했다. 10분 뒤 B3 주차장. 지훈은 진행 중이던 화상회의를 급히 마무리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그는 지하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된 낯선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그림자처럼 표정 없는 김민준 실장이 앉아 있었다.
시작하지. 지훈의 말에 김 실장은 군말 없이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윤서연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사모님의 과거는 대부분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창 시절 내내 품행이 단정했으며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재원입니다.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특별한 스캔들이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의 담담한 보고를 듣는 동안 지훈의 심장 한구석에서 작고 어리석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녀가 그럴 리가 없어. 단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의 싹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 약 5개월간 휴학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다고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당시 그녀와 가장 친했던 친구 몇 명을 접촉해 보았지만 모두 그 시기에 사모님과 연락이 거의 끊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물으면 지방의 요양원에서 쉬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라진 5개월. 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완벽하게 짜인 연보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페이지. 모든 비밀은 언제나 그런 공백 속에 숨어있는 법이다. 그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대학 시절 교우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던 중 흥미로운 이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은 손가락을 움직여 다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증명사진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 오만한 미소가 인상적인 얼굴. 지훈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모를 리 없는 얼굴이었다. 박태민. 지훈이 읊조리듯 그의 이름을 말했다. 네, 맞습니다. 현 태양전자 대표 박태민입니다. 당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캠퍼스 내에서 사모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제한 적은 없지만 박태민 대표가 주최한 파티나 모임에서 사모님의 모습이 몇 번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모님이 휴학계를 낸 시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태민.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단순한 라이벌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지난 1년간 사사건건 유진그룹의 발목을 잡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의 뒤를 캐며 그를 괴롭혔던 남자. 업계의 신사적인 경쟁을 비웃으며 오직 상대를 파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달려드는 독사 같은 인간. 지금까지 지훈은 박태민의 공격을 그저 업계 이리저리를 향한 야심가의 당연한 도발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태양전자가 유진그룹의 핵심 인력을 빼내갔을 때 그들은 유독 지훈이 직접 스카우트했던 연구원들만 노렸다. 그들이 언론을 통해 유진의 신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을 때 그것은 지훈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프로젝트였다. 그들이 비정상적인 출혈 경쟁을 감수하며 가격을 후려쳤던 반도체 시장은 지훈이 CEO가 된 후 처음으로 이뤄낸 가장 큰 성과였다. 그 모든 공격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바로 강지훈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독한 사적 원한이 담긴 복수극이었다. 박태민은 그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복수극의 중심에 그의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다른 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민 대표의 뒤를 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조심스러운 자라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차에서 내린 지우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고뇌가 없었다. 분노는 그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였다. 그는 곧장 전략기획실 팀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금부터 태양전자의 최근 1년간의 모든 비정상적 활동을 재검토한다. 시장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공격들, 그 의도와 배후를 다시 분석해. 특히 박태민 그 인간의 개인적인 동선과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팀장들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어리둥절했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지훈의 눈빛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처럼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하은이와 함께 거실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림 같은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그는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오늘 뉴스 봤어. 태양전자에서 또 무리한 투자를 발표했던데 그 박태민이라는 대표 정말 대단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의 시선은 와인잔을 향해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박태민, 글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평소와 달리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거짓말. 지훈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탄닌 향이 입안에 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적의 윤곽이 드러났고 전쟁의 이유가 밝혀졌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를 무너뜨린 자, 그의 아내의 과거를 쥐고 흔드는 자, 그리고 어쩌면 그의 딸 하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자. 강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집무실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곳 태양전자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박태민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만족스러운 미소로 도시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들어온 부하의 보고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 자기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네 대표님. 저희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유진그룹 보안팀이 아니라 외부 흥신소를 고용해 극비리에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박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의 벽을 타고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그는 웃었다.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드디어 눈치챘군. 생각보다 빠르잖아 강지훈. 역시 내 라이벌다워. 그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사냥감이 드디어 덫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느끼는 사냥꾼의 짜릿한 흥분감을 맛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을 터였다. 보고는 계속받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니까. 그는 부하에게 눈짓했다. 준비해둔 선물 지금 바로 풀어.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와인병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의 번개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이리 와서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그의 맞은편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주식 시장이 열렸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유진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글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말없이 품에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창밖에서는 마지막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명확한 목표물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칼날이 되어 박태민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오늘 온 그 딸랑이 말이야.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누가 보낸 거지?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쳐 잠든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목표는 명확했다. 박태민 그 인간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것. 문제없어. 곧 해결될 거야. 그는 짧게 대답하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상대가 태양전자라면서요. 박태민 대표, 그 사람. 그 이름을 당신이 어떻게 알지? 지훈이 획 하고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귀한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유진의 라이벌 회사라고. 말을 더듬는 그녀의 모습은 지훈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동이 트자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혼란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결정한 자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뭐 모르겠어요. 누가 장난친 거겠죠. 장난.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고 차가웠다. 그저 장난으로 보낸 물건에 당신은 세상을 다 잃은 사람 같은 표정을 짓나. 유진그룹 본사 70층. 지훈은 집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김민준 실장이 도착했을 때 보드 위에는 박태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복잡한 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짧은 한 문장이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밝혔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모두 중단한다. 지훈의 첫마디에 김 실장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다. 전쟁이다. 그건 그냥 갑자기 놀라서. 그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박태민이 내 아내에게 저지른 짓을 모두 알게 됐다.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야. 한 인간에 대한 단죄다. 우리는 이제부터 검사이자 판사 그리고 집행관이 될 것이다. 그는 보드 위에 성폭행, 불법 촬영 및 협박 기업 스파이,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들을 차례로 적었다. 이것들이 우리의 타겟이다. 박태민을 저 죄목들로 올까맬 모든 증거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도 허용하지.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지훈은 회사 위기를 수습하느라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어쩌다 마주쳐도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불안해했다.
그녀는 그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대하는 지훈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겁에 질린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질문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저 명령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뿐이었다. 우선 아내가 지방에 숨어 지냈던 5개월간의 행적을 다시 추적해. 당시 그녀가 머물렀던 곳, 만났던 사람들,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내. 박태민이 그녀를 협박했던 증거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모든 흔적을 복원해. 알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전자의 내부 정보를 확보한다. 특히 코어 X 기술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 매수된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박태민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우리 보안팀의 최고 해커들을 동원해. 태양전자의 서버는 뚫어야 할 철옹성이 아니라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할 보물창고다. 마지막으로 박태민의 사생활, 그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어. 여자 문제, 약물 불법적인 자금 거래. 지훈의 나직한 한마디에 서연의 변명이 멎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윤서연, 내 눈을 봐.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린 듯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지난 몇 주간 어땠는지 정말 몰랐나. 아니, 알고 있었겠지. 당신은 내 작은 습관 하나까지 알아채는 사람이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위태로운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었나. 그 오만한 인간이 분명 어딘가에 흘렸을 흔적들을 모조리 긁어모아. 홍보팀은 이 시간 내로 반박 보도자료를 준비해. 기술팀은 지금 즉시 코어 X의 보안 시스템을 재검증하고 완벽하다는 증거 데이터를 30분 단위로 나에게 보고하도록. 법무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준비를 해. 지훈의 계획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감정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박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파괴하기를 원했다. 그것만이 서연이 겪은 고통에 대한, 그리고 빼앗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될 터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모르겠다고 지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럼 내가 알게 해주지. 박태민, 이 이름 정말 뉴스에서만 들어본 게 맞아. 그날 이후 거대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낮에는 유진그룹의 위기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언론 앞에 서서 코어 X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고 경쟁사의 흑색 선전에 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시장의 불안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민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집에서는 상처 입은 아내를 보듬는 남편이 되었다. 그는 서연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과 같은 완벽한 신뢰가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첫걸음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걸. 그 이름이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유죄의 증거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김민준 실장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작전을 계획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유진의 보안만 뚫린 게 아닐 텐데 하은이는 당신을 닮긴 했나. 시간이 흐르면서 박태민을 옥죄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김 실장의 팀은 기적적으로 서연이 숨어 지내던 시절 공포 속에서 몰래 녹음해 두었던 박태민과의 통화, 녹음 파일 일부를 복원해냈다. 파일에는 박태민이 하은이의 존재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유진의 해커들은 마침내 태양전자의 보안 서버를 뚫고 코어 X시의 내부 고발자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박태민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박태민이 여러 명의 모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서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증언과 증거들도 속속들이 모였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구제불능의 포식자였다. 당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 지우는 마침내 디데이를 결정했다. 그날은 태양전자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박태민은 최근 유진그룹을 공격해 얻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 투자를 승인받을 계획이었다.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터였다. 그리고 지우는 바로 그 순간을 그의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주말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리고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수취인은 윤서연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뭐지? 내가 주문한 건 없는데. 서연이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지우는 무심한 척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그녀의 손끝에 쏠려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수많은 취재진과 애널리스트 주주들로 가득 찬 컨벤션 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단상 위에 선 박태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태양전자의 가가작시 미라의 빛나는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승리자였다. 숙적인 강지훈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이제 그 과실을 온 세상 앞에서 맛볼 참이었다. 천둥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하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맞춰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니에요.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 그럼 평생 나를 속이고 하은이까지 기만하면서 살 생각이었나.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태양전자가 유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박태민의 선언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유력 경제지가 유진그룹 차세대 반도체 코어 X에서 치명적 보안 결함 발견이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는 내부 고발자의 말을 인용했다며 유진이 야심차게 출시한 코어 X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하며 이는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은이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다. 아니에요. 하은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맨 앞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벨벳 천 위에 노인 작고 반짝이는 은방울 딸랑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교한 세공이 돋보이는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지훈에게 쏠렸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강지훈, 네가 여길 어디라고?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노로 이성이 마비될 것 같았다. 그는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가 안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의 얼굴 앞 유리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읽어봐. 지훈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남자들은 준비한 서류들을 모든 주주와 기자들의 손에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박태민 대표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더군요. 지훈은 단상 옆에 서서 박태민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예를 들면 태양전자의 성과가 정당한 경쟁이 아닌 기업 스파이와 주가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금속 케이스가 으스러질 듯한 압력이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이 손에 들린 서류를 황급히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태양전자가 유진의 기술을 훔친 증거와 자금 흐름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 사이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에 닿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방 안에는 서연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미친 자식 전부 거짓말이야.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박태민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윤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딸랑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 하는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 설명해 보시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은이는 대체 누구 아이인지. 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차갑게 울렸다. 하은이가 내 딸인 줄 알아. 천만에. 그 애는 내 핏줄이야. 윤서연. 강지훈 그 멍청한 놈은 평생 남의 자식 키우면서 해벌쭉하고 있겠지. 얌전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해버릴 테니까. 내 과거 그리고 내 딸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유진그룹 본사 70층. 강지훈 대표의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도시의 혈맥처럼 뻗어나가는 불빛들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는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부터 남산타워의 푸른 조명까지 모든 것이 발 아래 장난감처럼 보였다. 권력의 정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감각. 지난 10년간 지훈은 단 한순간도 이 자리의 무게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박태민의 추악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을 협박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의 리더십에 임원들은 동료를 가라앉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 모든 공격이 박태민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내부 고발자를 매수하는 것, 그의 비열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분명 강력한 공격이었지만 증거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는 공격이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홀 뒤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태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희생당했던 다른 피해 여성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그녀들은 용기를 내어 그의 추악한 범죄를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 아래로 스르르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더 이상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대답을 대신했다. 상황은 끝났다. 박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단상 위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명성부, 권력, 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 딸랑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과거에서 온 전령이자 은밀한 협박이었다. 오직 박태민과 윤서연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끔찍한 기억의 증표. 지우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없었다. 오직 배신감에 대한 확인과 진실에 대한 갈증만이 들끓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절망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컨벤션 홀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민에게는 도망칠 곳도 변명할 시간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완벽한 각본대로였다. 박태민 제국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주주총회장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는 모습은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었다. 태양전자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사회는 즉시 그를 모든 직위에서 파면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성폭행 불법 촬영 및 협박 증거, 인멸 주가 조작 기업 스파이 혐의 등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결국 그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물은 이제 죄수 번호로만 불리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조각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강지훈은 태양전자의 몰락으로 생긴 시장의 공백을 발빠르게 장악했고 코어 XC에 대한 불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유진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고 강지훈의 리더십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회사를 구원했다고 칭송했다. 지훈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내와 그 원인이 된 작은 음방울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텅 빈 시면처럼 차갑고 어두운 결이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지훈을 만나기 1년 전 대학 졸업반 시절의 이야기였다. 당시 박태민은 캠퍼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 잘생긴 외모, 막강한 집안 배경, 그리고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까지 그는 서연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집요함과 저돌적인 매력에 그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전쟁터 갔던 회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아니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웠다. 서연은 최선을 다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그림자처럼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위기 대응 센터. 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붉은 숫자들과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가장 힘든 것은 하은이를 대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하은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했고, 아이의 작은 손길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아이의 얼굴 위로 증오스러운 박태민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면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아이를 안아주거나 뽀뽀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민이 주최한 선상 파티에 초대받았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의심 없이 참석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박태민은 그녀가 마신 와인에 약을 탔다. 정신을 잃은 그녀를 그는 자신의 별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감정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하은이는 아빠가 변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이는 점점 더 엄마의 뒤에 숨었고 지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 대신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 아팠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말은 필요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훈은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거실에서 하은이와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하은이가 미워 아이가 던진 천진난만한 질문이 열린 서재 문틈으로 지훈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서연의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 공주님. 아빠는 하은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셔서 힘드셔서 그래. 정말 하은이 때문이 아니야. 그럼 우리 하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인데. 서연의 목소리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으며 갈갈이 찢어졌다.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끔찍했어요. 박태민은 모든 것을 영상으로 찍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신고하면 영상을 세상에 퍼뜨리겠다고, 너와 내 가족의 인생을 끝장내 버리겠다고.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공포에 질려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의 끔찍한 만남이 더 이어졌다. 그녀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던가? 박태민에게 복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이 가정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행복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괴물과 싸우다가 어느새 자기 자신도 상처 입은 괴물이 되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하은이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는 분노를 삼켰다. 이성을 잃으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질 수 없었다. 핏줄 혈연. 그것이 과연 가족을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일까? 지난 2년간 하은이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시간들, 아이가 아파 밤을 새워 간호했던 기억,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그 모든 기억과 감정들이 생물학적 연결고리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서 도망쳤다. 모든 연락을 끊고 학교도 휴학한 채 지방의 외딴 곳으로 숨어버렸다. 바로 그 사라진 5개월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 품에 안겨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하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은아.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 좀 봐줄래? 그날 밤 폭풍우가 서울을 덮쳤다. 창밖에서는 미친 듯이 바람이 울부짖었고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후려쳤다. 마치 강지훈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광경이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요즘 하은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회사에 나쁜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빠가 그 아저씨랑 싸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하은이가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녀는 절망했다. 아이를 지울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은 끔찍한 기억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생명이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렸다. 아빠는 세상에서 우리 하은이를 제일 사랑해. 아빠한테 한 번만 안겨줄래? 바로 그때였다.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회의 중에는 절대 확인하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지만 어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손을 이끌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그는 회의실 구석으로 가 메시지를 확인했다. 하은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지우는 그 작은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아이의 체온과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고통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박태민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그의 품에 있는 것은 그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강하은일 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지훈을 만났다. 따뜻하고 신사적이며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 그녀는 지훈에게서 구원을 보았다. 그와 함께라면 과거의 악몽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비밀을 영원히 묻기로 결심했다. 하은이는 당신의 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와 세상을 속이며 살아왔다. 아빠, 아이는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서러움의 울음이자 안도의 울음이었다. 지훈도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상처 입은 세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룩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은이는 야냐 나니와 함께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거대한 다이닝룸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은방울 딸랑이는 서연이 황급히 치워버렸지만 그 존재감은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서연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식탁 아래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몇 달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지우는 서툰 솜씨로 하은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박태민은 제가 당신과 결혼한 걸 알고 다시 연락해왔어요. 하은이의 존재도 알고 있었어요. 돈을 요구했고 당신 회사의 내부 정보를 요구했어요. 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그녀는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당신과 하은이를 지키고 싶어서. 정말이에요. 지훈은 높이 올라가는 그네를 보며 생각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사랑,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는 하은이를 낳아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분명 하은이의 아버지였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운명이 아닌 선택으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강하고 진실된 연결고리였다. 그날 밤, 지훈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회사 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걱정마저 다르게 해석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태민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네가 내려오자 하은이가 까르르 웃으며 외쳤다. 아빠. 더 높이.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우리 공주님. 아빠가 하늘까지 닿게 해줄게.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분노, 배신감, 역겨움.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함께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힘껏 그네를 밀었다. 그의 손을 떠난 그네가 마치 상처를 딛고 날아오르는 그들의 미래처럼 더 높이, 더 힘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 아래 오래도록 퍼져나갔다. 지훈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맹수는 사냥감을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바로 숨통을 끊지 않는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연민이었고 동시에 박태민이라는 인간에 대한 살의에 가까운 증오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기만자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혹한 욕망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당한 가여운 피해자였다. 그녀의 거짓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하은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